와룡생 무협지 군엽지 제1권. 이 사이에도 소원병은 재빠른 동작으로 7번이나 계속하여 공격해오고 4번이나 발길을 걷어차왔다. 생사가 경각에 달린 결투가 벌어지자 그 중도 상대방이 스승이나 출신 물어볼 겨를도 없이 두 주먹을 쫙 펴고 108번 나한 건법으로 반격하여 선병과 맞서서 주먹과 손바닥이 엇갈려 영호 상박의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손바람 소리만 윙윙 이른다. 108번이 나한 건법과 소리발이 72종 중 최고 모습을 하나이다. 주먹바람 소리가 높아지자 마치 철추로 바위를 내리치고 큰 도끼로 산을 쪼개는 듯한 형국을 이뤘다. 12강을 겨룬 뒤에 그 중은 다소 열세에 못 이는 듯 했으나 나한 권법이 묘기를 발휘하기 시작한 뒤로 위세는 더욱 맹렬해지고 주먹바람은 한층 더 강해져서 소원병이 점차 열세에 몰렸다. 그 몸이 큰 중은 본시 소림산의 계시원에 있는 세 사람이 수자산 중의 수자승 중의 한 사람이었다. 본명은 백행이고 그 당시 소림사에서 제4대 백자 형님 가운데서 제일 가는 곳이었다. 그것은 무술이 높고 공력이 깊고 비록 우세를 지하고 있었으나 일시에 상대방을 격배시킬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30여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다. 소원병은 상대방의 강력한 주먹 모습을 이대로 그냥 상대에서는 곤란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즉시 유튜브를 사용하여 최종신법의 장기계로서 백행대사가 30팝 이상을 겨뤘다. 백행대사는 상대방의 모습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기는 소림사에서 백자행렬의 사형제 중에서도 무궁의 실력이 제일 높고 오늘 밤 나한 건법이 최고 모술을 취득한 실력으로도 이 같은 창피를 당하고 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닌 셈이다. 거성은 마침내 나한 건법 제48식인 장미서벽과 제50식의 복호 강령법으로서 온 힘을 써서 발을 옮기고 연한식으로 손을 쓰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무술은 본시의 나한 건법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심오한 술법이다. 수십 년간 쌓은 공력으로서 연달아 내어치니 그 주먹발에 마치 서운한 파도와 같았다. 백행대사의 전력을 기울인 그 일격은 마치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집어 부딪힌 권법이었기 때문에 소원병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원병은 다급하게 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피하는 술법도 굉장히 민첩하긴 했으나 백행대사의 추격하는 주먹바람의 기세가 워낙 드세서 연거푸 대여섯 걸음이나 뒷걸음질한 뒤에야 겨우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부선이 일진이 혈기가 뒷걸어오르고 머릿속이 흔들렸다.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는 크게 다치겠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휙 돌려 오른쪽으로 출행하였다. 백행대사는 그를 추격하지 않고 도망치는 그의 그림자가 집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소원병이 두 집째인 모퉁이를 돌아 시궁위로 뛰어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쪽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주먹이를 무경하다. 그들은 모두 방병선을 들고 가로들고서 소원병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오른쪽 중에 냉소하면서 말을 한다. 허허, 시주는 우리들이 규칙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우리가 강제로 잡아놓기 전에 어서 검을 버리시오. 소원병은 그대로 굴복하기 싫어서 등 뒤에 잠금을 뽑았다. 검을 뽑자마자 봉황 3 정도의 날카로운 검술에서 두 사람의 중을 향하여 양편으로 찔려 들어갔다. 두 사람의 중을 대노하여 동시에 소리를 지르다. 악독한 검법이로군. 훌쩍 몸을 날리면서 방변산을 휘둘러 반격해왔다.
방병사는 길이가 6자 이상이나 되는 대단히 무거운 병기였으므로 선병은 감히 마주 대항하지 못하고 번개같이 몸을 피우다가 검을 흔들며 제재 공격해 들어갔다. 그의 소린방의 무술의 경지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검법인 슈풍검법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했다. 이 검법의 묘미는 신속 기민하게 검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적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도중의 방변사의 영법도 대단히 신미하여 비록 선병의 슈풍검법에 눌리기는 하였으나 수세를 취하여 자기의 보호는 충분히 하였다. 서원병이 슈풍검법을 끝마치고 약간의 틈을 보이는 차에 돌연 두종은 맹렬한 반격을 시작하여 공세의 기세를 빼앗고 광풍보고같이 지쳐 들어왔다. 손병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음을 느끼면서 생각하다.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아. 나의 평생 성인의 달마의 긍정을 끝내 설리는 못하게 된다면 그는 우선 목숨을 건지고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암암리에 공격하는 술법인 금사전환법을 사용하여 오른쪽 주먹을 일부러 후퇴시키고 그 틈에 검을 휘두르면서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이 손으로 연미은서 한 개를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만약 도중이 따라오려면 그 즉시 그 비밀 무기를 던질 작정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도중은 뒤따라 쫓아오지 않고 방평선을 거둔 다음 캄캄한 낭화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때 서원병은 마음속으로 소림사 곳곳에 보이지 않게 경비원을 잠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챘으며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관문을 뚫고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성품이 꼿꼿한지라 비록 도망쳐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묶여가기는 싫었다. 그리하여 오른손에는 검을 쥐고 왼손에는 연미 은수를 매달고 밖으로 향하는 쪽으로 죽이라고 짐작지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원병이 겨우 시공 2개를 뛰어넘었을 때 갑자기 여기저기서 낭낭한 목소리가 됐다. 아미트를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젊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선병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회색 가사를 걸친 세 사람 중에 서슬이 시퍼런 궤도를 들고 나란히 서서 길을 막고 있었다. 선병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장검을 높이 지켜두고 장원 관일복을 그들을 향해 곧장 공격해야 했다. 세 사람의 중들은 즉각 삼면에서 호위 공격하는 태세를 갖추자 먼저 가운데 있던 주인이 혼자 개들을 휘둘러 대응해 왔다. 쨍그랑하고 금속이 맞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번쩍이는 칼빛만이 눈을 부시게 했다. 순식간에 칼과 사람이 한덩어리에 되어 날뛰고 있는데 서원병이 오신검폭으로 맹렬히 공격하는 바람에 그 중은 두 걸음 후퇴하였다. 그러자 중의 냉소한 소리가 됐다. 젊은 손님의 솜씨가 제법 길어요. 빈스는 오늘 경문을 높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선에 함께 개들을 휘둘러 공격하다. 선병 놓치지 않고 매우 신속히만하게 3번을 연거푸 돌격에 들어갔다. 이것은 축풍검법 중에 최고 검수의 한 가지로서 비록 세종의 궤도가 손으로 공격해와서 선병이 공격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치 세금을 동시에 쓰면서 싸우는 것 같다. 상대방 중은 미쳐 대항해내지 못하여 훌쩍목을 나뉘어 5자쯤 후퇴하였다. 선병은 그때 대붕 야근의 신복으로 세종이 포위망을 들고 도망치려고 했다. 이때 호련히 양쪽의 도중이 이거동성 허허 훌륭한 검법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서히 시퍼런 궤도로 좌우에서 일찍 공격해왔다. 선병은 재빨리 장검을 거두고 야화 서천법으로 두중의 협공을 대한 후 왼손의 연미은수로서 오른쪽 중의 앞가슴을 노렸다. 만일 이때 왼손이 숨기고 있던 은수로서 쳐가야겠다는 반드시 중 한 사람은 크게 다쳤다.
어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고 있을 때 비밀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느껴 그 비밀 무기를 군도 대신으로 사용하 한 중에게 재빨리 던졌다. 오른쪽에 있던 중은 상대방이 왼손에서는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급히 공격을 멈출 생각이었으나 이미 때가 늦었으므로 두 걸음쯤 옆으로 몸을 비킨다는 것이 마침 공격 태세를 취하고 덤비는 왼쪽 중의 앞을 가로막고 말았다. 성원병이 그 틈을 타고 훌쩍 뛰어서 두 중의 옆을 지나가려 할 때 두 다리가 미쳐 땅에 닿기도 전에 눈부신 칼빛이 머리 앞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가운데 있던 중이 몸을 날려 길을 가로막았던 순간에 전기한 공포였다. 성원병은 몸이 아직 공중에 떠있어 미쳐 떼할 방법이 없어서 오직 검을 휘둘러 여기를 모면하는 수밖에 없었다. 칼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시드는데 성원병은 두 발은 아직 땅에 닿지 않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상대방의 사역이 보면 칼끝을 피하여 3, 4층 물러났다. 이때 세종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또다시 3면 포기 자세를 취하여서 그 위치를 지키기만 할 뿐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성원병은 마음속으로 이 세 사람의 중에 만약 나와 한 사람씩 단독으로 연다는 큰 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밖에 자리를 지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제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써서라도 먼저 그들을 수비태세로 무너뜨리고 혼란한 틈을 타서 뚫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돌연 은은한 종소리 3번 계속하여 들려왔다. 그러자 세 사람의 종은 갑자기 다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성원병은 세 사람이 일시에 덤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므로 전력을 다해 공격을 했다. 그는 매우 노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술계에서 최고의 전기로 알려진 슈풍검법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과연 12합에 시하자 세종이 열세에 빠지는 듯했다. 성원병은 힘이 솟는 일이 호련히 풍건 잔설, 조고 남해, 석파천경 등 세 가지 검법이 절기라서 검을 휘두르니 검빛에 눈이 부신 듯 세종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성원병은 이 틈을 타서 훌쩍 몸을 날려 포위망으로 벗어났다. 세종은 얼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채 멍청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성원병은 다소 여유가 생긴 듯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이때 갑자기 등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호호호호, 젊은 친구의 축풍공법은 이미 보통의 경지를 넘어섰어. 그들이 가득 가로막지 못한 것은 당연하지요. 성원병은 깜짝 놀라서 검을 벗고 옆으로 뛰어피했다. 정신을 차려 그 소리 나는 것을 바라본데 돌연 등 뒤에서 또 한 번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양반이 단지 그 몇 가지 축풍검법만을 믿고서 이미 아마 겹겹이 표현되어 있는 이 서울 행사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오. 차라리 스스로 검을 거두고 이 사람 뒤를 따라 방장님을 만나시오. 이 같은 말씀은 분명히 등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성병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있는 힘과 기술을 다해 소리가 나는 곳에 검을 찔렀다. 어스름 달빛 아래 눈썹이 유난히 긴 노승이 지붕 위에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다. 그 서슬이 시퍼린 검끝이 노승의 앞가슴을 찌르는 듯하였으나 여전히 그는 엄숙한 자태로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성원병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에 검을 거두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노승은 어찌하여 죽음을 자처하시오. 제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맹목으로 나의 칼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시오. 노승은 미소로 머금고 천천히 입었다. 젊은 양반이 칼끝을 늙은이 가슴에 대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칼을 거두는 것을 보니 어쨌든 나와는 전생에 부처님 명분이 있나보. 아미트불. 성원병은 유심히 그 노인을 살펴보다. 노인은 7, 8순이나 되어 보이는 고령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옷소매를 가벼이 날리고 있었다. 성원병은 자신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검어놓고 허리를 굽었다. 노승께서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후배는 스스로 칼을 놓고 그냥 묶일 수는 없사오니 명령에 따르지 못하니 이 후배를 용서하시옵소서. 노승은 크게 소리내어 그렇다면 젊은 양반의 속성은 기어이 이 늙은이의 무슨 힘몸에 보겠다는 거로. 비록 이 후배는 노승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있어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노승께서
몇 가지 체력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노승에게서 시피암의 싸움에서 후배를 이기시면 저는 노승님의 말씀대로 모두 따르겠나이다. 노승은 갑자기 힘을 지켜서 웃으면서 하하 시비하고는 뭐 많으니 젊은 친구 자네가 그 칠풍공포로 이 늙은이 기다려 나로 하여금 반걸음만 움직이게 하더라도 그건 자네가 이긴 것으로 하고 내가 자네를 편히 저어서 나가도록 배려하겠네. 선배는 너무도 기가 막히는데 잠시 멍청히 서 있다가 당신이 아무리 몸에 탁월한 못을 지은 것들은 내 칼을 맨 주먹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요. 노승은 즉시 침착한 목소리로 불문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젊은 친구 마음대로 공격해보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불문을 수렁한다. 성병은 얼굴빛을 차게하여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노승께서는 후배의 버릇없음을 탓하지 마시오. 말을 마치자 검을 번지며 노승이 가슴 폭발을 번개같이 뛰었다. 그러나 노승은 윗몸을 가볍게 움직거릴 뿐인데 손병의 보험은 노승의 콧깃을 스치고 허공을 찔렀다. 노승의 두 발을 충동을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꼭 가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손병은 깜짝 놀라면서 검을 끄고 뒤로 물러서 의아스러운 듯이 살펴봤다. 젊은 친구 걱정할 것 없네. 이 늙이는 반격을 하지 않을 테니. 노승이 말한 손병에게 진짜 분노를 일으키려 했다. 그는 바싹 앞으로 나가서며 검을 맹렬히 휘둘러 허리가 두둥거리 나도록 베었다. 그 순간 노승은 돌연히 벌렁 들어오는 바람에 칼끝은 배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손병은 전신의 힘을 다 쏟아 일격을 가했을 것인데 검이 허공을 가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듯하니 얼굴을 가렸던 흑사포가 그 노승의 손에 벗겨지고 말았다. 그가 거의 동시에 그 노승이 번개같이 민첩한 동작으로 검을 피하며 몸을 일으켰다. 성원병은 두 차례나 검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복면까지 상대방에게 벗김을 당하고라니 진짜로 우라통이 터졌다. 그리하여 한 자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맹렬히 검을 휘둘러 계속 5번이나 공격해 되었다. 이 5번의 공격은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그야말로 번개보다 빠르게 찌르고 비비고 하여서 땅에서 발을 떼지 않고는 도저히 칼끝을 피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노승의 몸은 바람에 나부기는 버들가지와도 같이 아래로 위로 옆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여 칼을 피하였을 뿐 끝내 한치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 손병은 노승의 신기에 감탄하는 나머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을 버리고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승의 신기에는 후배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나이다. 노승이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바뀌었나이다. 노승은 손병 얼굴을 한참 쏘아보고 나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발랐다. 젊은이의 영모와의 언행으로 농님이 사랑하진 않은데 밤중에 소림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연을 말해줄 수 있겠나? 노승의 처분을 따르기로 한 이상 수님께 무엇이 있을까? 실은 기포에 달마의 공명을 훔쳐볼 작정으로 야밤 상경의 귀사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민노승은 약간 놀라는 듯하다. 소림사에는 72종의 절기 권고와 이걸 하필이면 그들은 왜 달마의 공경을 필요로 하는 건고? 네, 이 후배는 천천지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의 모실이 절세무적이어서 소림사에 72종의 절기로도 그를 제압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림 72종 절기 절반만 그대로 통달하더라도 오늘날의 무술계에서는 감히 당할 수가 없을 것이오. 백미노성은 호련히 탄식하듯이 말했거든. 그러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수십 종의 높은 무술을 익힌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이 지열은 일찍이 달마 조석에서 창설한 일 수만 명의 지혜를 배출했죠. 그 중에서 소림사 72종 절기의 반이라도 통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도 어쨌든 평생을 공부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큰 소원은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소원병은 자기를 방장에게 데리고 가게 된 그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의아스럽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그 점을 물어보려 했는데 노승이 먼저 말을 물었다. 젊은이가 소림사 72종의 절기 공부를 취하려고 달마의 근경을 선택하고 상승 대공법으로 들어가
비본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하는 것인지 아마도 여기 오기 전에 반드시 고명한 어른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요. 하나, 달마역근경 비본으로 말하면 이 소리는 진산 삼보 중에 하나요. 당신 같은 젊은이는 손에 넣을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이 소린자의 무술 고수들을 추격을 벌치고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도기의 달마역근경 속에 기재되어 있는 무학은 한결같이 수령하기 힘든 상상 내공이며 차자고구가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 젊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습득하기 어려울고요. 아마도 이 본문은 통달한 분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요. 노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아마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이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있어. 만약 그대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3년 이내로 그 달마역경의 깊은 비밀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요. 서울병원 노선 말에 눈이 번쩍 떠졌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라본데 노선께 오서는 저에게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후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 노선배의 문화생의 되기를 간청하나이다. 이 순간 선배의 머릿속에 비참한 옛 추억이 주마등같이 스쳐지었다. 너무도 비관한 나머지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넘쳐나다. 그는 경건한 자세로 노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백면노선은 탄식하더니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의 동문 사형이네. 본문의 규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사의 노예물 찾아 유금당하고 있어. 유금당한 지가 이미 일갑자가 지났어. 선사께서는 일찍 극락으로 가셨는데 아마 사형께서는 아직도 갇혀있는 몸이 되었어. 그분이 유금되는 나는 그에게 구출해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만약 그러고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 정신유금에서 구출해낸다. 그 뒤에 그분으로부터 달마역경의 상승 내공의 비계를 전수받는다면 그대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늙은이의 수건도 풀어주는 게 되지 않겠소. 소원병은 허리를 굽혀 큰절하고 나서 그것이야말로 이 후배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몸이 가루가 될지 아니면 본부대로 실행하겠사오니 이 후배의 보잘것없는 못을 섬세로서야 어찌 그분을 구할 수 있사오리까. 원하건대 노 스승께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백면허선은 깊이 탄식하자 이야기를 했다. 선사가 돌아가시기에 사형의 적성은 없었다. 사실 철배를 하더라도 그를 거둬둘 수는 없을 것이지. 허나 그 지방에 신필주의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부수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요. 자네가 그 문지방에서 그 주유만 뜯어버리면 그는 자기의 몸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형의 선택이 매우 내몸 거만한데 60년 동안이나 유금 세월을 보냈으니 많이 변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사형에게 자네 말해보긴 하겠지만 그 달마역근경의 비수를 자네에게 가르치고 주겠는지는 나로서도 장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요. 만약 그분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기를 거절하면 그건 나로서도 강권하기는 어렵소. 그래서 만약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에게 5가지의 소리들의 절기를 전수해 주도록 하겠소. 자네가 수련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자네와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오. 물론 이것은 나의 소원일지로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네에게 억지로 원한 것은 아니고 하고 안 하고는 자네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냐. 후배에게 이같이 가르쳐주시니 백골난망이옵니다. 그리고 그 노승께서 설사 무술을 전수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저의 운이니 노 선사님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정복봉으로 약 3,000척가량 가면 곧 3개의 붉은 눈불이 걸려있는 집이 보일 것이요. 그것은 본원의 중들이 계를 받는 계시원인데 그 계시원이 왼쪽으로 100척쯤 되는 곳에 대나무를 가득히 심은 정원이 있어. 이 절의 모든 중은 누구나 주위에 언금되어 있는데 자네는 오직 그곳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한 구역내에 도달할 것이니 정원 내로 들어간 이후에는 결과 여부는 오로지 자네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 노 스승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후배 원수를 걷게 된다면 모든 것은
스승님의 은덕인 줄로 알려나이다. 인사를 마치고 손병은 곤봉을 돌려 정북방 쪽으로 달려갔다. 백민호승이 갑자기 웃음을 휘저리며 몸을 날려서 손병을 앞을 가로막고 돌아서시오. 자네는 도중에 몇 번 길을 막는 자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두 가지 공법을 가르칠 테니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되 결코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그는 손병의 손에서 검을 빼앗아 가지고 입으로는 비결을 설명하면서 손으로는 곰술얘기를 가르친다. 이처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병은 노성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몸을 돌려 달려갔다. 그는 빨리 그 스승이 있는 정원을 찾고 싶었다. 첫째 관문에서는 그는 백민노성으로부터 전수받은 두 가지 공법으로 무한히 적응을 했다. 그는 단숨에 4개의 관문을 돌파하고 계시의 근처까지 떨어졌다. 3개의 붉은 늑불이 문끝 위에 달려있고 계시원이라고 쓰인 현판이 시야에 들었다. 왼쪽을 바라보니 과연 대나무 숲이고 있다. 아, 바로 저것이로구나. 소원병은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끼며 소원살같이 40자 가까이 달려갔다. 도령 등 뒤에서 우리 같은 소리다. 왜냐면 겁도 없이 그 앞이. 이때 소원병은 아직도 20자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 우리 같은 소리는 순식간에 등 뒤에서 들려 깜짝 놀라 두 사람과 높이 공중으로 뛰어 곧장 그 정원 하나로 날아들었다. 그리고는 소망을 씻고 목을 발을 거꾸로 돌리면서 등 뒤에 나타난 자를 공격했다. 무엄한 놈, 맛을 보여줘. 이 소리와 함께 그 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여 반격해왔다. 손병은 창졸간의 거물진 발이 저리라고 느꼈고 그 찰나 복음은 손에서 날아떨어지고 몸은 공중에 붕 떴다가 벼락같이 떨어졌다. 그는 비록 몸 남에게 묻혀 떨어졌으나 상대방도 역시 그의 손에 들렸던 검에 찔려 떨어졌다. 그러나 몸에 상처는 나지 않고 그 정원이 단마리까지 굴러 떨어지더니 벌써 몸을 일으켜 세우고 높이 뛰었다. 너 정말 죽기를 작정한 모양이라고. 오른발을 휘두르는데 고센 손발을 맺혔다. 성병은 상대방이 후려때리는 손바닥인가 실력장을 하지 아니라면 천군추의 신복으로 땅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상대방과 맞서는 수밖에 없었다. 성병은 죽음의 모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에 전신의 힘을 다해 가슴이 높이 맞춰 거세게 부딪혀오는 손바람에 대항하여 번개같이 막아쳤다. 하나 상방의 무술 공력의 차이가 너무도 희한하게 가요. 마치 달걀을 바위에 부딪히는 기억이다. 성병은 상대방의 후리쳐오는 힘이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압력 같음을 느끼는 찰나 입에서 붉은 피로 뽑으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을 부리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소원병이 호련히 눈을 뜨보니 이미 밤은 훤히 밝았는데 으스스 몸이 떨리다. 그는 입술에 묻은 피자국을 닦으면서 몸을 일으켰었다. 제2장 괴노선과의 만남. 사방은 죽은 듯이 보였다. 사방을 휘둘러봤으나 모두 낯이 서러 보였다. 단지 정원의 무성한 대숲이 새벽바람에 사락사락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손으로 모래를 어루만져 보았다. 틀림없이 자기는 살아있으며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 돌이켜 생각해보았으나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두어 발걸음을 걸어보았다. 비틀비틀 발걸음을 걷다가 하마터면 다시 땅 위에 쓰러질 뻔했다. 시큰시큰한 두 아래는 무거워진 몸뚱이를 지탱하기 조차 힘들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높이 뻗은 대나무에 몸을 의지하고서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붙잡으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 땡땡땡땡 종소리가 3번 은은히 울려고 뒤이어 불교의 노래소리가 났다. 이것은 때마침 소원에서의 중들이 아침 예배를 마쳤을 때 중생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경문이 구구절절히 자비와 영민의 정서가 넘쳐흘렀다. 도련 노래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부르를 외우고 나들이 모두 돌아가버리고 조용해졌다. 손병은 멍청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탄식을 하면서 가만히 땅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아까섬의 핏자국을 만져보고 빙그레 웃으며 두 눈을 감았다. 본래 그는 내공의 기지와 훌륭히 되어 있었다. 또한 운기와 호흡이 조절 방법이 일찍부터 습관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내공적인 생리작용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치명적인 상처를 면할 수 있었다. 단지 상대방의 굳센 손바닥의 힘이 그의 대뇌와 내부를 진동시켜 상처를
이곳을 보냐다. 전신 오장육부의 혈액순환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순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동안 가만히 정자하고서 운기 공부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치통한 사람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소원병은 바짝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몸을 일으켜 소리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그곳에서 불과 수십 척밖에 안 되는 대나무숲 가운데 세 칸쯤 되어 보이는 기와집이 한 채 보였다. 비록 담장은 최고의 청률이 벽돌로 쌓여서 올렸으나 수년간 손질을 하지 않아서 먼지와 흙에 널브러져 있어 꼭 처량하게 보였다. 땅이 꺼질 듯한 단식소리는 바로 그 허물어져가는 두 칸 방에 기아집으로 떠올려놓은 것이었다. 한참 동안 몸을 쉬고 나니 차츰 정신이 들었다. 그는 일어나 온 메모시를 바라하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검은색의 방문에는 누런 종이에 붉은 것처럼 쓴 밀봉지가 가로 붙어 있었다. 그 밀봉지는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씌워 글자가 흐려져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그의 머리가 평소와 같이 깨끗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무늬에 붙어있는 밀봉지를 찢어버릴 용기가 없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생각하고서.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소심치 않고 문짝에서도 밀봉지를 찢어 되는 대로 뭉쳐서 땅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두 손에 힘을 주고 그 밀봉한 방문을 밀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문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원래 그 문은 수십 년 동안이나 비바람을 맞고 벌써 썩을 때를 속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실내로 뛰어드니 높이 쌓였던 먼지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소원병은 옷손으로 얼굴이 먼지를 떨어쳐버리며 실내의 설비를 살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늘어져 있었고 곳곳마다 먼지가 무겁게 쌓여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컴컴한 방구석으로부터 두 줄기 불빛이 비쳤다. 자세히 보니 수염과 머리털로 온몸이 뒤덮인 괴인이 컴컴한 구석에 있는 나무 침대 위에 앉아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허연 수염 밑에 회색 보비가 은은히 보였다. 소원병은 천천히 나무 침대로 걸어갔다. 괴인은 번쩍 눈을 뜨고 얼굴을 가린 늘어진 백발살과 눈부시게 빛나는 두 줄기 안경으로 쏘았다. 소원병은 심장이 높이 뛰어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사람의 가슴 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 두 줄기의 무서운 시선에 소원병은 그 못에 부딪힌 것 같아 본능적으로 두 발걸음을 물었다. 그러나 그 개는 머리털과 수염으로 뒤덮인 머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소원병은 한동안 멍청히 서 있다가 다시 그 개인의 옆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머리가 긴 개인은 눈도 안 뜨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소원병이 가까이 갔을 때 개인은 부축 손을 내밀어 그걸 붙잡았다. 그 개인이 손을 들었을 때 조각조각 부서진 천조각이 눈송이처럼 날아 떨어졌다. 원래 그가 입고 있던 호비는 썩어버려서 옷 소매가 부서져 떨어진 것이었다. 소원병은 오른팔과 앞가슴이 몇 개의 혈이 자린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개인이 손을 들었지만 이미 장대와 비유 및 견정 세 개의 혈을 짚고 올렸던 것이 까닭이다. 그는 그 즉시 두 다리에 기운이 빠져 비틀하면서 개인의 옆에 엎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그만 어깨머리를 나무 침대에 부딪혀 침대의 머리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기절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 개인은 길게 깊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나는 이미 60년간 속생과 접촉이 없었어. 소원병은 뇌진탕으로 받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까닭에 그 처량한 신세에 있는 기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기인은 두 손바닥을 몇 번 비비고 나서 두 손바닥으로 소원병의 전신을 안마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손바닥에 미친 곳은 뜨거운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매우 기분이 시원하였다. 소원병은 순식간에 깊이 잠들었다. 그가 잠을 깼을 때 막혔던 혈투는 벌써 열려 있었다. 눈을 뜨고 개인을 보자 의악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장발의 개인이 그 자신이 피길 수 없는 정심한 내공으로서 참견을 봉투다 그의 진탕상을 깨끗이 고쳐주었으므로 시력과 기억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정신을 가다듬어 바라보니 그 장발의 개인은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하고 나무 침대 위에 부처님같이 앉아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 어깨에 부딪혀 나무 침대가 부서진 것도 잊어버린 듯하였다. 긴 수염과 머리로 몸을 가리우고 나무 침대에 정지하고 있는 긴 노인이 바로 그 백미 누님께서 말씀해 주신
60평생을 유금생으로 보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장탄성을 그만 수고합시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생명의 여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길고 중요한 것인데 그는 꽃다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몇 칸의 허물어져가는 기아집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이상한 충격을 느꼈다. 손병은 천천히 일어나서 노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때 그는 그만 무의식중에 노인이 앉아있는 나무 침대를 손으로 조금 거느려 나무 쪼가 한 덩어리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 나무 침대는 이미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닦고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 나무 종이 묻고 썩어 겉으로는 보기는 탄대는 것을 나무 속에 완전히 썩어 있는 것을 몰랐던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나무 침대에 있던 원수를 훔치고 그 노선에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있다. 이처럼 후배 서원병이 노 선사님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나이다. 노성은 찬 웃음을 놓고 나서 너희는 다음도 구나 감히 내가 이 수험신을 뛰어들다니 너 도대체 누가 여길 가라고 가르쳐주느냐. 그래 원 목자. 서원병은 머리를 쳐들고 잠깐 생각하면서 이 후배는 백민노 선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나이다. 이곳으로 찾아와 대성비의 노 스님께서 대자대비를 구한다면 이 후배를 문화에 거두어주시리라고. 그 노승은 벼랑간 눈을 크게 들어서 그럼 너는 나를 상으로 모시겠단 말이냐. 이 후배는 피 맺힌 원수가 있으니 서력할 길이 없사오니 청컨대 노 선사님께서 대자대비의 신문을 베푸시어 몇 가지 무술 공부를 가르쳐 주셨기에 바라나이다. 장발 노승은 냉랭한 헛웃음을 웃고 두어 번 웃고 나서 말했다. 내게 몇 가지 무술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원 세상에 그렇게까지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손병은 암담한 마음으로 말했다. 오로지 노 선사님께서 무엇이지 이 후배에게 무술 공부를 가르쳐 주실 것을 승낙하시어 앞으로 철없는 제가 원수를 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 후배는 일평생을 두고 노 선사님을 위하여 몇 가지 선공을 이룩하여 홍원의 만번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이다. 그 노승은 호련히 감기에 무량하고 잠을 경탄한 거죠. 너 그 말에서 참말이 되냐? 저놈들이 너를 붙잡고 하나 화를 끝맺자 그래도 스르르 눈을 감았다. 서병 머리를 든 보니 정원에 가득 찬 대나무가 우스히 넘어있다. 그 가운데 사람의 그림자가 절반지 모여 문득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돌은 뚝딱하고 모성 소리가 들리더니 뒤에 우렁찬 목소리가 됐다. 장문 방장께서 행차하셨나이다. 말의 용도 채차를 정해서니 몸에 황색 가사를 든 기골이 장렬한 투화상이 정 하나로 뛰어들어와 정신이 달려가다 문 기스까지 와서 걸어 멈추고 그들은 네 개의 눈을 일제히 장발의 귀에 놓으며 신상으로 주목하였다. 맨 처음 그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약간 놀란 빛이 보여서 이어 가슴을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혀 배려를 하며 문 밖으로 갈라선 뒤 다시 합장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손병이 자세히 정신을 문 밖에 있는 두 중을 살펴보니 마치 산과 같이 조용히 우뚝 서 있었는데 얼굴은 붉고 양면에 태양열이 높이 돌게 한 것이 한눈에 내공과 외공을 겸손히 고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나도 자기를 모르는 사이 어깨의 유물을 만지고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비로소 생각하니 복음은 어젯밤에 어떤 사람에게 정원 밖으로 떨어뜨려진 것이 생각난다. 그러나 뚝딱뚝딱하는 목소리는 또다시 계속하여 세 번이나 울리고 붉은 가사를 입은 화상 두 사람이 담장하며 뛰어들어오더니 그들 황색 가사를 입은 중들과 마찬가지로 유실 속에 있는 그 장발들에게 한번 배려를 한 뒤에 다시 정신을 문 밖으로 나갔다. 손병은 담장을 뛰어넘는 날랜 심법으로가 이미 그 네 사람은 최고의 무술 공부를 한 고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얼굴을 돌려 그 뒤노승을 보니 그는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 실에 있는 네 사람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 담장 밖으로부터 몸도 가볍게 또 세 사람이 뛰어 들어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몸에 황색 가사에 붉은 줄로 술을 달은 것을 입었으며 좌우에는 각각 14, 15세쯤 되어 보이는 면모가 청소한 소삼이가 서 있었는데 왼쪽 사람은 먼지더리를 갖고 있었으며 오른쪽 사람은 손에
기어의 목장을 받들고 천천히 정실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다. 서울병이 가운데 중일군이 춘천이 약 50손이라고 했는데 이 화상의 기쁨이 비범하게 높은 것으로 봐. 마음속으로 그는 반드시 이 절 가운데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화상은 이미 정실 문 밖에 도달하여 높은 목소리로 구루를 부르니 합장을 하고 말하였다. 소림사 제32대 장문반장 원통의 사백을 지나나이다. 장발개성은 호련히 수염을 쓰다듬고 나머지 뒤에 앉은 그대로 약간 몸을 움직여서 허허 이 늙은이 모는 나 선사의 형고가 있어 장문방장을 배알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니 원통은 미소를 짓고 일어나 답하기를 제자가 어찌가 그는 경륜 후 희그 땅 위에 있는 주요 밀봉지 조각을 보고서 얼굴이 변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는 파중의 징계 규칙이 얽매이기 때문에 사백을 자주 탐방치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장말로 손이 맹수를 하였다. 허허 그거야 선사의 유명이니까 그대를 탓할 것은 없죠. 오늘은 무슨 일 너희처럼 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장모님께서 오셨는고 제자가 어젯밤 계시언이 보고를 받았사온데 사백의 성수 정지 성수 성지에 잘못 침입한 자가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이 지방으로 말하면 위로 양대 장문 방장께 없어 위인의 출입 금지직으로 확정하고 본사의 중들도 일부도 제 마음대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거늘 하물며 위인이 어찌 이를 범하오리까. 이 제자는 감히 직분을 어길 바 없으므로 특히 역대에 장문께 없어 수집하는 노곡불장을 청하여 이 일을 조사 심문하려고 왔나이다. 말을 끝내다 오른편 소삼이 손에서 그 노곡불장을 받아가지고 머리 위로 높이 쳐들어버렸다. 그 장발로서는 노곡불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신광을 폭사하는 무서운 시선을 노려봤다. 시계에 든 중들은 그의 무서운 시선을 부딪히자 모두 몸을 떨어서나 오직 원통대사만이 한결같이 얼굴빛 하나 변함없이 오시면서 사백개 없으니 노곡불장의 식물인가를 명백히 검열하시오며 제자는 유시를 전하고 사람을 체포하겠나이다. 서원병은 전이를 갖다 놓고 그 노곡불장을 본즉 그것은 대략 한자 5시쯤 되어 보이는데 상단에는 불장 하나 조각하여 있고 전체에 푸른 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었다. 그 노곡불장으로 말하는 역대 서울인사의 장문방장님께 전해 내려오는 치보로서 무릇 서울인 문화의 시대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오로지 이것만 보면 일률적으로 땅에 엎드려 불장든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장발 개성은 한참 동안이나 그 노곡불장을 두 눈을 뚫러지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눈빛은 갑자기 격동했다. 분기했다 하며 변화했으나 드디어 천천히 늘어가고 침대에 합장을 하고 엎드렸다. 원통대사는 노곡불장을 거두고서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붉은 가슴을 화상에 분부하다. 두고려 스님은 본문이 계리에 사람을 묶으시오. 두 명의 홍여성은 정신을 뛰어들어가 손병을 향해 천천히 나갔다. 손병은 두 중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손을 묶이고 포박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힘을 다하여 저항해야 하느냐를 명백히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돌연 기습으로 조금은 완성되었다. 빨리 앉아고 대라. 내가 자선하고 있는 침대에 다가서다가 손바닥을 펴고 적용해 대항하라. 상대방의 공세가 아무리 강렬하든 간에 안심하고 싸우라. 그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전해오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귀에 들렸다. 그 두 사람과는 불과 지척한 이 거리에 있었는데 홍색 가사를 입은 화성에는 못 들은 모양으로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는 순간 두중은 이미 그로부터 2자 이내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다시 더 무슨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두 손을 펴고 원 자세로 변함없이 몸을 한자 뒤를 등하여 나무 침대를 등졌으므로 바로 그 장발 노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형태가 된다. 두중은 동시에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혀 일어나고 소림사 30대 장문방장 수신 혹법주자 백경은 장문의 보배를 받들어 사주께 없어 조용히 수양하시는 금고에 침입한 농림이
도적을 잡으러 왔나이다. 보고가 끝나자 그들은 높은 목소리로 불을 내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서 부동의 자세를 취하다. 장관으로서는 냉랭히 대답한다. 장로님들은 이미 노국불장을 청하였으니 이 늙은이가 감히 어찌 보비를 어기려. 그대들은 장문 지명을 받고 왔으니 나도 자연히 간섭을 안 할 테니 어서 마음대로 하시오. 머리를 수그리고 어깨를 가지런하고 있던 그들은 장관 노성이 대답이 끝나자 머리를 번쩍 들고 침중한 목소리로 제자들은 호법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있어온지라 개인적으로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 청컨대 사적게 없어 용서하여 주소. 마을이 치근하기 전에 왼쪽에 서있던 백지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오른발에서 천천히 소원병이 오른 어깨를 휘어잡았다. 소원병은 상대방이 천천히 내미는 소리에 매우 강한 힘이 숨어있어 손바닥에 와닿기도 전에 힘줄이 압박을 느껴 깜짝 놀라 오른발을 한번 휘둘러 급히 뿌리치고 손을 뺐다. 상대방은 마침 그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참이어서 얼른 오른발을 뒤집으니 갑자기 미리던 것이 빠르게 변하며 전강석화로 뒤집는 순간에 소원병이 오른팔을 움켜잡았다. 소원병은 한 손바닥으로 공중을 들지고 불량을 깨닫고 다시 급히 떨칠 자세를 바로잡을 사이도 없이 오른팔이 저린 것을 느낀가 동시에 철고가 채워져 전신의 힘이 탁 풀리고 말았다. 백지성이 팔을 뒤집어 비구와 사람을 제거하는 모습은 소림사 72종의 최고 무기의 일정으로 이같이 신기한 체포술에 소원병이들 뿌리치고 도망칠 도리가 없었다. 소원병은 상대방의 손을 내밀어 공격해 오는 것을 기운이 흩어져 패배를 자해놓고 붙잡히는 순간이다. 갑자기 손바닥 하나가 등심 위에 꽉 붙어있는 것을 느끼다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활짝 아래배로 들어들어와 이제는 자기 몸 뒤에 있던 장발노선 자신이 참 힘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찰나 투지와 기운이 불쑥이며 소리지르며 기운을 둬도 팔을 그대로 후리게 하겠다. 으악! 심통한 비명과 함께 그 거대한 몸뚱이가 후려 때리는 힘이 밀려 대여섯거리며 물었다. 따라서 소원병이 팔을 휘어잡고 있던 그자의 다섯 손으로도 강경한 그의 내공이 반발하는 힘에 튕겨져 나가버렸다. 이 같은 변화에 비단 백지승도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싸움을 보고 있던 백경승도 안색이 변해서 그 정실밖에 했던 원통대사도 졸지에 납빛이 달아졌다. 어린 성는 소원병에게 이와 같은 정심한 내공을 보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까닭이었다. 백경은 냉소하면서 호호 젊은 친구의 슬픔이 과연 비범하군. 이 빈승에게도 몇 가지 손솜씨를 좀 보여줘. 그는 말을 끝맺히자마자 손수를 저 손바닥을 높이 펴들고 머리통을 내리뺐다. 소원병의 도수를 휘둘러 부딪히니 그 화성도 물러서서 움켜쥐었던 맹문이 확 열렸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는지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으리만치 신기하다. 그런데 다시 머리 위로 또 내리빼는 백경의 손바람은 그전과 같지 않아 피할 바 없이 빨아졌으며 조금도 바람소리와 장력을 갖지 않고 호호 표표 내려가기는 것이다. 소원병은 미쳐 손을 내밀어 막아버리지 못하고 그만 왼손으로 맹렬히 내려가기는 손바닥끼를 그대로 맞받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 백경선은 원체 전신의 공력을 모두 손바닥에 집중하였으나 모아드는 힘은 쓰지 않아서 조금도 손바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소원병의 왼손바닥과 접촉한 찰나 돌연 모았던 힘을 한꺼번에 발휘했던 것이다. 본시 소원병의 공력은 백경선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엎는 듯 전력을 다한 일격을 도저히 막아낼 툴가 없었다. 그는 피가 들끓는 것 같이 느끼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왼발의 웃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다. 돌연 등심에 대한 손바닥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이 섞어져 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을 위로 뒤집으며 뿌리쳤다. 이 찰나에 오직 백경이 낑 하는 소리가 더불어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펼쳐지더니 쿵 소리하게 담백에 부딪혔다. 집 전체가 열어내게 흔들며 먼지가 와르르 쏟아졌다. 백경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모양으로 벽에 부딪힌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백지는 왼발이 넓은 가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가슴 앞에 세워가지고 백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10여 분이 지나자 겨우 실내에 가득하였던 먼지는 없어지기 시작했다. 백지는 다시 적을 공격하지 않고 몸을 돌켜서 백경을 끌어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원통대사는 자비로운 눈썹을 약간 시켜뜨더니 백경의 상태를 살피고 나서 그는 내부가 진동되어 상처가 밖에 없어. 빨리 발로만 원어버려 치료하시오. 백지는 나르는 목소리로 보비에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한마디를 남겨놓고 즉시 백경을 발로 끌어안고 사라졌다. 원통대사는 옆에 있는 두 수사를 일거들어보니 너희들은 누군 밖에서
하고 명령을 하고 손을 꺼내어 노국불장을 지어서 천천히 정실로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이 황색 가발을 입은 호보성이 재빨리 두 발걸음을 맞춰서 한 사람은 왼쪽 또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온통 대선을 따라 모셨다. 손병 소련사의 장문 명령을 자신이 직접 적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이 고등어머니 유병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감히 손바닥에 내밀고 대항할 생각이 안 나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등심에 내고 있던 손바닥이 꽉 눌러 기속에 저거는 망상이 부서졌다. 빨리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펴라. 그리고 그를 가까이 못하도록 하라. 말씀을 채점하기 전에 벌써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아래를 흘러들었다. 손병은 번쩍 오른손바닥을 펴들어가 내 집이려고 하는데 도로는 원통대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눈을 부릅떴다. 번쩍이는 시선이 얼굴에 직선이야 그 울병이 사람을 눌러서 자기도 모르게 흠집 놀라 높이 들었던 손바닥을 천천히 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황색 가슴을 입은 두 호보선으로 후다닥 뛰어나와 저에서 번개가 찌르며 손병 두 호법생이 물질러오는 기색은 매우 맹렬했으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두 손을 일제히 내밀고 두 중에 대항하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수님 두 손바닥에는 아랫배 속으로부터 참기름에 섞어져 나오는 바람에 두 호법생이 동시에 마디를 지르고 일제히 두 몸뚱이가 공중으로 뜨더니 뒤로 나가 동그라졌다. 불과 몇 자밖에 서서 어동대사가 자기 앞에 있던 두 호법생이 공중으로 뜬 것을 보고 대경이 실책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노국불장을 재빨리 입에 물고 좌우 두 손을 내밀어 일제히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려는 두 호법생의 몸뚱이를 한 손에 하나씩 받아낸다. 손병은 무술기에서 드물게 오는 그의 청기관적인 수법을 보고서 얼빠진 사람처럼 바라보고 감탄했을 뿐이다. 빨리 드뭇해서 반격을 해 그를 정신으로부터 내쫓아라. 이 말가닥으로 아랫배의 뜨거운 기운이 용수들저 전신의 위로 고추 떠올라가는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손이 들어져서 가벼이 내리듯한 원동대서는 아직도 두 호보성 놓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센 잡력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으나 그 순간 어쩔 도리가 없어 기운을 가슴에 끌어모아 가지고 그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보기에는 가벼운 공격 같았지만 실은 무술 공부가 높은 기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통대사는 전신이 떨렸으며 마치 1000번짜리 생물치료 가슴을 얻어맞은 것처럼 내장 속의 피가 득을 끓고 발걸음을 비틀비틀 세 걸음이나 후퇴면서 입에서 선율을 내뿜었다. 그래도 그는 도로 깊이 닿은 고승 여성으로 비록 무거운 상처를 받았으나 정신이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천천히 두 호흡을 손을 내렸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노국불장을 오른손에 들고서 크게 낮은 목소리로 한번 부르르 불렀다. 제자는 선사의 혜택으로 32대의 장문 직책을 맡아으로써 역대 선조들께 없어 만드신 계율을 엄격히 실행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제자는 노국불장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려 했으나 뜻밖에도 400개선의 외인을 보호하고 도리어 복문제를 징계하시니 필시 400개 없으는 무슨 고충고절이 있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아오나 제자로서는 선내 사장의 유령의 위반함을 눈감고 볼면에 붙일 수 없사오니 400개 없어 남의 손을 빌어 노국불장의 명령을 거역하시오면 선사를 기만하고 선조를 멸망케 하는 기회를 범한 것이냐 아니냐는 하는 것은 제자가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사와 마땅히 절의 장로들을 수주고 공적인 결의에 해가하여 원만한 행위를 보아야 되는 제자는 다시 사벽 앞에 전장을 모독한 죄와 벌을 받겠나이다. 말이 끝나자 그는 노국불장을 앞에 들고 허리를 굽으며 배례를 한 후 정신으로부터 물러나갔다. 원래 원통대사는 지나치게 과민한 사람으로서 소원편과 백지백경의 손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400의 친히 상대방의 손을 쓰는 것을 참임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정실에 60년간이나 유골되어 있다는 사백을 만나본 일은 없지만 사모의 말씀 가운데서 사백의 불행한 신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사백은 18세 전에 나아당의 무기시험에 합격하여 무예로서 동문생들을 압도하였을 뿐 아니라 시험 감사를 한 사장들도 그의 성취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사백은 20세 때 수도자 고향을 떠났는데 그것은 소림사 3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젊은 중으로서 절을 나가 고향하였으며 2년도 못되어 벌써 이름이 양창은 남북에 떨쳤다. 오직 한탄스러운 것은 이 일대 천하 기자가 무의식 중에 청지를 보며 사보의 손에 의해 정원이 정실 가운데 갇힌 것이었다. 원통대사는 문득 정실적으로 되돌아보다 오직 20전의 젊은 사원병이 나무 침대 앞에 부처님같이 무릎을 개고 앉아
앉아있어 장발 노성이 전신을 가리고 있는 것이 보였을 뿐이다. 원통 대사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뜨거운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매우 기분이 나빴으므로 즉시 머릿속에서 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한참 숨을 쉬고 나서 겨우 들끓는 가슴을 진정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소삼이와 그 후 보성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느릿느릿 대밭을 돌아서 정원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소원병은 그 몇 사람이 중들이 뒷그림자가 대나무밭 가운데로 없어지는 것을 보고 몸을 돌이켜 그 장발 노성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혀 배려하였다. 이 못난 후배 때문에 크게 힘있게 하와 항성합니다. 만약 노삼백께 없어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남의 손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장발 노성이 갑자기 하늘로 큰 웃음을 소리치고서 웃음소리가 하도 기이하여 가슴을 놀라게 하고 목을 썩냐하다. 소원병은 고막을 요란하게 울리는 단조로운 큰 웃음소리 가운데서 비분 감개하고 상심 통달하는 심정을 역력히 엿들 수 있었다. 한동안 상병은 어쩔 줄 모르고 두 무릎을 땅에 꿇은채 멍청하게 앉아있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참 보고 나서 그는 웃음소리를 못 참는데 눈같이 허연 긴 머리와 수염으로 가려진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소원병은 벼랑과 눈앞에 있는 그 정신의 모습을 보는 한노인이 침통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흉흉할 수 없는 차가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참으로 그는 자기 생에 있어서 처음 만나보는 최고의 모습을 했다. 전율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하게 깊은 내공의 수법으로와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모습의 저리를 가진 사람은 둘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노성은 불시에 자기 운명을 배우는 듯 한바탕 노토노성을 하고 나서 정색하니 나더러 무슨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뜻밖의 말을 듣고 선배는 감격 속에 어쩌죠 모르고 네, 항공하나 이 후에는 달마약 근경에 있는 무술학을 배우자 나이다. 이 말을 듣는 장발 노성은 설레설레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그리고 냉랭한 웃음소리로 너 그러면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벽을동으로 20년의 고행을 할 수 있겠느냐? 성원병은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앉아있다. 뭐라고요? 20년 이상이네. 듣거라. 그 달마의 근경 속에 쓰여있는 무술학을 끄내고 시무하게 비할 바 없는 내공의 수련 방법으로서 20년을커녕 30년을 연구하더라도 그 극경에는 도달하기 어려우니라. 그 정도의 공부로서 통달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개세의 무술 공부를 결코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혹간 가다가 예외라는 것이 있긴 하다. 그것도 천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라. 이 늙은이가 보기에 단 한 사람이 반개의 별도로부터 무술 공부를 하여 대성한 것을 보았는데 노성이 맛을 가기까지 비치자 갑자기 침을 흘리고 백발이 흔들리는 것을 봐 전신이 약간 떨고 있는 듯하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야. 소원병 깜짝 놀랐다. 예? 설마 그런 오늘날 무술기의 노선배보다 더욱 무공이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는 부른 듯 자기 자신이 실제 체험한 비참한 얘기를 회상하다. 그 자는 무공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악독하게 악마 같은 놈이었어. 한밤 사이에 10여 명이나 되는 무술기의 고수를 상하게 하였다. 그 당시에 피비린내 나던 참참한 광경이 그의 머릿속에 마치 중야단같이 돌았으며 가슴속에 우라의 불길이 타올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장발 노성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오르면서 위로하는 목소리. 야, 이 어린 것아, 네가 과거에 무슨 비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알겠구나. 그러니까 감히 소림사를 찾아서 그 달마의 공경을 훔치려고 당대에 필지할 수 없는 무술 공부를 하여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는 가벼이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성공할 희망이 없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세 가지 보배 중에 하나인 달마의 공경을 너는 근본적으로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간직한 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너희 그 정도의 무술 재주 가지고는 도저히 훔쳐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천 수백 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암흑계의 무술 고수 강호의 후예들이 그 달마의 공경이란 진지한 책을 훔쳐내려고 해서 한 사람도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없었어. 이 후배는 오로지 최고의 무술 공부를 하여 피맺힌 원수를 갚을 생각하니 결코 무술의 백권을 지르는 야생은 없나이다. 장발로 있는 백발로 뒤덮인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경문에 기재되어 있는 무술공은 자자국어가 끝이 심오해요. 경문이 해득만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그 문을 들이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려 최소한으로 자녀의 청춘 20년은 그대로 소개해야 하네. 그 노송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다. 그야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이지. 그때는 너의 원수도 이미 이 세상에 없어졌을지도 모르지. 이 말을 듣던 서원병 기가 막혔지. 그러면 이 후배는 금생에서는 원수를 갚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노송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 달마의 긍정이 기록되어 있는 무술공은 비록 광공하긴 하나 적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있어 그처럼 실용적인 것은 없다. 그 공법 정수를 골라서 비기를 연습할 수는 없을 것인지 자네의 그 소원은 영원히 성취할 날이 없을 것이야. 장반 노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원병은 냉수벼락이 맞은 것처럼 사람처럼 가슴이 서늘해져. 그러하시던 이후에는 그 달마의 공경에 기재되어 있는 무쇠랑과 수련의 희망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소인사의 무술학 중에서 무공이 심한 것이 적지 않은데 자녀가 실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법을 외우는 것이 그 달마의 공경을 훔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니 이 후배의 원수로 말하면 현재 암흑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술의 고술자로서 무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악독하고 손이 매우며 우수한 절도들을 거느리고 온갖 사기 합자가 악독 행위를 다 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 늙은이가 유실 속에서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그 달마의 긍정 가운데 기재되어 있는 무술학을 모두 깨우치고 취득하였네. 네, 어쨌든 모두에 배반하여 개인 교수하기를 꼭 아끼지 않을 것이나 반드시 너희 큰 원색에 복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는 벼랑간 통문을 감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무슨 생각에 깊이 잠겼다. 소원병은 마음이 황송하여 지 목숨의 노성을 물끄러미 혈하고 있었다. 소원병은 그 승화냐말로 자기의 전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을 느꼈다. 무술계의 명예로부터 평생 전수해 받느냐 아니면 이 노성으로부터 정신을 밖으로 쫓겨나냐 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순간이고 있었다. 갑자기 그 노성은 매우 장엄한 목소리를 받았다. 60년의 세월이 흐른가 변화로서 벌써 이 세상은 이 늙은이의 이력을 말합니다. 나는 역시 세상에 일찍이 속세와 이탈했으나 오직 한 가지 가슴속에서 떨어버릴 수가 없어. 나로 하여금 신념을 깨끗이 정하고 일찍 성부리기를 못 가게 하는 것이야. 노성의 말을 묻기 전에 밖으로부터 땡땡땡땡 정세가 바람을 타고 요란하게 들려 노성의 말을 정색했다. 노성은 평생으로 돌아가던 얼굴빛 또 벼랑간 변화에 들어가 정소리가 끊어지고 다시 조용해지자 그제서 담담한 목소리로 이것은 소림사가 가장 밭에 바라는 신호라네. 아마 모르게들 2절 안에 장군들과 각층 정원의 주지들이 모두 달만에 모여서 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소원병도 그 노성의 말을 듣고 어지간히 것이 그러면 노선백께서 2절이 현재 방장의 사백이시니 설마 그가 정말로 노선백에게 대적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촬영을 오신 거죠. 우리 소림사는 장의국은 비록 엄격하다고 할지라도 장문이 저놈은 선업의 위협을 능가하는 것이니 방금 내가 너무 손을 호되게 썼기 때문에 입에서 피를 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일이었네. 그의 명령 이래 회, 원, 백, 천 4대 중의 고수들이 정원하는 것을 보여가지고 나에게 집단 목욕을 할 것이다. 서원병은 그 노선이 말을 듣고 얼빠진 사람과 같이 한참 동안 멍청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소림사는 중이 1000여 명이 넘을 터이니 4대 고수도 몇백 명이나 될 텐데 그들이 만약 일제히 손을 써 공격해 온다면 다시 살아온 달마다서라도 대적할 터리가 없을 것으로 이동선 흉수가 많아 죽이시겠구나. 그런데 뜻밖의 노선 우리 정을 한번 쳐보기로 하자. 서원병은 그가 갑자기 긴장해서 풀려서 기분이 가벼워진 것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으나 얼떨결에 대답하다. 노선비께서 본분을 제가 어찌 다르지 않겠사옵니까? 근데 정은 동선 점을 치나이가 우리를 점치기가 가장 쉬운 일이지. 어서 너희 거기 좀 앉은 뒤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서원병은 노성이 옆으로 가서 앉아다 본시에 노성은 생각내키는 대로 말을 던지고 두리번 실내 4번 활로가 살폈으나 텅 빈 실내 내에는 아무것도 점치기에 필요한 물건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돌연 그 노숙의 왼손을 들어가지고 갑이 손병 얼굴을 한 번으로 만지고 오른손을 재발견합니다. 일진의 밑분이 손병의 얼굴을 스치려다 완전히 시선이 가려져 눈앞에 건 겁니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공평할 것이다. 너 어디 맞춰봐라. 이 두 주먹 가운데 무엇이 있겠느냐? 조심스레 보니 그의 두 주먹은 꼭 쥐어져 있었는데 얼굴씨는 매우 기쁜 듯 잠옷 이 점치기는 더 흥치를 돋았다. 손병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때마침 생각나는 대로 맞춰보려고 하는데 돌연 그 노승의 얼굴에 웃음이 가시고 낯빛이 냉엄해져 정중한 소리로 너 정신 차리거라. 이번 전치기에 만약 내가 못 맞추면 나는 곧바로 너를 정실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내게서 무거운 전수해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거라. 바로 이때였다. 노승의 말 끝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밖에서 급히 치는 세 번의 북소리와 함께 땡땡하고 유유히 종소리가 들었다. 정성이 여운도 채 사라지기도 전에 선원이 담장 목으로부터 굵은 목소리가 들었다. 대사형 안녕하십니까. 동생 해가가 특별히 탐방을 왔습니다. 장발로서 면색이 일변하여 내가 목소리를 듣다. 부처님이 잡이시오. 소형은 덕택으로 편안하오. 헌데 동생께서는 언제 이 절로 돌아와서 회의보이를 해본 판순이가 되어보는 노성 머리를 숙여 배를 하고 문 앞에 서서 공손한 태도를 말했다. 동생은 이미 절에 들어온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장발로서는 금관에서 노선을 냉함하게 버렸더니 동생은 장방방장의 영연을 받들어 뜻을 이루지 못한 상을 붙들고 왔는가? 회관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아미타불 어찌 감히 무엄하게 이 동생이 가령 장반장이라 내린 노불장의 여주를 설마 자네가 감히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회관은 잠시 멈칫하다가 그건 변물 문제다 하더라도 동생은 아무리 대담하다고 하더라도 노불령의 명령과는 어길 수 없나이다. 장발로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자네 여기 있어서는 안 되네. 빨리 이 시비가 벌어진 곳으로부터 물러나게. 연루자의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회관은 옛날 무술공부를 하던 시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태산이 갈 것만 목전에 그에게 대화가 떨어질 터인데도 장원방장에 노국불령이 내린다면 자기는 몸소 사형에 맡기려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 난처한 입장에 마음이 상하여 말없이 물어갔다. 선병은 두 눈을 화경처럼 뒹굴려가며 정신례를 돌아봤다. 티끌 한 개 놓치지 않고서 무슨 흔적을 찾아내가지고 그 노성이 두 손을 합하여 감추고 있는 걸 바로 알아맞혀버리고 애쓰고있다 밟았다.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 쌓았던 먼지가 싸르르 하고 떨어졌다. 머리에 들어오는 한 마리 박쥐가 날아간다. 그런 직각에서 느끼는 대로 노선 선생의 수정에 있는 것은 한 마리 박쥐가 아니었나이까. 장발로서는 갑자기 전신을 한번 들고는 두 손을 펴자 과연 박쥐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 손병 뜻밖에 이번 점치기 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량없이 기쁘다. 장방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허허 인가가 맺어지지 못해서 네가 닮아야 근거는 못 훔쳤으나 이미 점치기에 네가 이기시 어서 빨리 조건이라 말해라. 의당이 네가 힘을 다해서 도울 터이니 시간이 없다. 난 널 위해서 힘을 다하겠지만 그 성패는 너희 제재가 아닌 것이다. 손병은 즉시 성을 받다. 이 제재는 달마의 관계 속에는 상승 내공 신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장발로서는 또 벼랑간 얼핏 엄청하면서 바람대로 말해서 나는 점치기에 졌기 때문에 너에게 무술공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들은 추후에 사정관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다음에 서로 내가 속세 나가서 무술이 남보다 얼당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소리 문화의 제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손병 노성의 태도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참으로 참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받고 혼자 추측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다. 이와 같이 무술기의 최고이시에는 소린 비기를 어찌 함부로 남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내가 만약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반드시 소린파에 임하는 문정규칙의 제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소린파의 문정규칙 중에는 함부로 문화상의 절기를 가르쳐주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는 그 총생하고 이 후배 마땅히 선배께서 홍해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다. 장발로 성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자네 또 한번 점치기를 해보지 아니는가? 손병 마음속으로 이 사국께서 왜 이렇게 점치기 얘기를 좋아하실까? 내가 방금 그에게 이긴 것은 일시의 유행이었으나 이제 다시 또 한번 점치기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질 것은 뻔한 것이다. 설마 이분이 속마음이 변한 것은 아닐까? 손병은 다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잘 모르겠는 가운데
벼랑간 그 노성은 미리 합시다. 야, 이 젊은 친구야, 의심할 필요는 없어. 방금 우리가 잠식인 얘기란 것은 무공의 전세에 대해서 내기를 하여 내가 너에게 졌으니 이제 다시 그걸 걸고 내게 하여 허물어뜨리는 수작이 아니야.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사제의 관계가 없으니까 사제지정이 없단 말이야. 노성은 다시 말하자. 그러니까 내가 자네에게 강제적으로 무슨 명령을 해야 될 대신 나 대신 일을 해달랄 수가 없거든. 만약 이제 또다시 자네가 이긴다면 이 늙은이는 자네에게 무술 전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네가 복수한테 꼭 필요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겠단 말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자네에게 이긴다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행방을 탐지하여 가지고 그에게 내가 그동안 지내온 경과를 좀 알려달라 그 말이야. 그런 말이야. 소원병은 물론 그가 행방을 찾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할 수 없으나 그의 이같이 심각하고 이상한 태도를 보아서 반드시 그와는 심상치 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곧즉 쓰다. 노 사부께서는 이런 쉬운 일을 가지고 점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노 사부께서 그것을 원하시어 저에게 그분이 주소와 성명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소림사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가야만 하는 그 길로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겠나이다. 장발나서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어 말했다. 아니야, 그건 안 될 말이지. 이 늙은이는 내가 살아생전에 남에게 구해본 일이 없어. 이 점칭이 내 얘기는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노성의 뜻을 알아채는 서원병은 그제서 마음을 놓고 얼굴을 가르치면서 사부님께 없어 그냥 그러시다면 명령에 보증하겠사니 어서 명지를 주시옵소서. 방금 이 늙은이가 한 번 문제를 냈으니까 이번 어디 자네가 한 번 문제를 내보지. 서원병은 이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고 있다가 손에 호주머니에 넣어 동전을 두 개 끄집어내가지고 웃으면서 이 후배는 수중에 2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전 2개를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다시 손에 쥘 텐데 노선밖에 없어 이 후배의 수중에 몇 개의 동전을 쥐고 있겠는가 어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노선도 재미있다는 시우시면 그것도 대단히 공평한 방법이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하기로 하세요. 말끝을 맺자마자 노성은 다시 즉시 두 눈을 감고 정지하다. 서병은 본래 일부러 양보하여 마음속으로 조절 생각을 했다. 오른손에 돈을 쥘 때 일부러 돈 잎을 가벼이 맞부딪히게 하여 극히 조그만 소리가 나도록 하면 노성은 내공을 깊이 닦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 두 잎의 돈소리를 듣고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호주머니에부터 오른손을 끄집어내어 나무 침대에 놓고 노성은 어서 맞춰보시죠. 그 노성은 두 눈을 꽉 잠자. 한 입이씩? 서원병은 재빨리 제가 졌습니다. 노성백께서 바로 맞히셨습니다. 말을 하면서 벌써 오른손을 급히 끄고 두 입이 동전 가운데서 한 입을 호주머니 속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노성의 동작은 그보다 훨씬 빨라서 왼손을 불쑥 내밀 때 벌써 노성은 그의 오른팔에 백문을 쥐고 있었으므로 서원병은 오른팔이 저려 손바닥을 저절로 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두 입의 동전은 쨍그랑하고 당겨 떨어졌다. 노성이 신색이 잠시 변해서 허허 젊은 친구의 마음가짐이 충직하다. 내가 도리어 농간을 하다 실수를 했네 그래. 그는 서원병이 오른팔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고서 말했다. 하늘의 뜻이라니 너는 지금도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속에서 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나의 강의를 받아라. 달마의 긍정이 기재되는 역군 세수 무삼 신법 요결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 그는 오른손바닥을 들어 손병 철량이를 가볍게 눌렸다. 그러자 한 줄기의 뜨거운 흐름이 머리 정수리부터 전신으로 뻗어서 온몸은 진기가 그녀를 예민해서 즉시 아래로 보여 기운과 정신이 직결되어 갑자기 신경이 씻은 듯이 맑게 개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돌연 정원 밖에서 종소리가 일어나게 불어 부르는 소리가 귓구멍을 찔렀다. 서원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뺐다. 장발로서는 그의 오른손은 서원병이 천령을 위에 놓고서 탄식하다. 해원 백천 4대의 고수들이 이미 정원 밖에 모여있는 행세문이 일장박투를 멸할 그리 없으니 네가 이제 장풍 도경지하에서 심신이 진정하지 못하자면 내가 너에게 모든 지혜를 기울여 전사하는 무공이 헛살려 돌아갈 것 같아서 근심이로다. 선병은 닭이 말하면서 너 선배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 아무리 칼과 권이 맞게라는 판국이라도 이 후배는 심신이 진정을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나 내가 비록 혹인이 있으되
신분 양형 지능은 없을 테니 한편은 적과싸며 한편은 나의 닮아야 공경의 신복 요결의 강서를 들어야 한다. 나는 소리 문화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손발을 휘두르고 살고 싶지 않다. 부득불 너희도 술을 빌어서 적과싸야 하기 때문에 만약 네가 무슨 시술을 하든 혹은 경무의 요결을 잘못하든지 한다면 비단 나의 심혈의 기운이 공이 숲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도 평생의 화를 잃게 될 것이다. 돌연 정수리야 군중이 떠드는 소리가 끝이 되니 정원 밖으로부터 쩡쩡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소림사 32대 장무망장께서 해원 백전 4대 제자를 거느리고 몸소 회심선언으로 방문하심으로 제자는 명령을 받들어 전하오니 해공사주께서는 장문 불가를 맞아주십시오. 장만선 가벼운 목소리가 나이 불문의 부부님이 60년이나 사내에 부른 것을 듣는 바 없노라. 이 소리 들은 서원평은 해공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 길을 의심하였다. 다음 시간에